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석주 에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2019년 7월 을류문화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인 장석주 시인은 1955년 충남 출생이고요. 20살 되던 때 심야란 시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시집에서부터 소설, 평론집까지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역사와 철학, 뇌과학, 우주 등 많은 분야에 박식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 내 몫의 행복을 만나다, 2장 행복의 형상을 그리다, 3장 손안의 행복을 몽상하다, 4장 행복의 기술을 바라다, 5장 사소한 행복을 찾다, 이렇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각 장에서 발췌한 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문, 행복을 꿈꿀 권리. 고백하자면 몇 년 동안 행복에 대해 궁리했습니다. 아침엔 도와 죽음을 궁리하고 저녁엔 피고 지는 것과 행복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뭘까요?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요? 분명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듯한데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원이나 무한히 그렇듯이 행복은 그 실체를 손으로 쥐고 감촉할 수 없는 추상성과 비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웅크린 불행은 외부의 불행에 대한 반향의 결과겠죠. 젊었을 땐 백수로 떠돌았기에 삶이 내내 누추했어요.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졌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 불행했습니다. 가난이 불행의 유전인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지만 어쩐지 몹시 불행했어요. 내 꿈이 꺾인 건 가난한 탓이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뒤 돌이켜보니 가난만이 꼭 불행의 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이상하게도 불행에 대한 감수성만 키운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의 덧없음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에 대한 감수성이 더 잘 발달하고 그것이 어느덧 내면 기질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행으로 내몬 것은 부재와 상실의 실감이 여러 겹으로 누적된 탓 아닐까요? 돈이 없어 접었던 꿈들, 배고픔, 죽음과 이별, 나를 스쳐간 많은 기회들. 하지만 불행이 나를 신으로 키웠어요. 행복했더라면 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지요. 불행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불행을 겪는 가운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도 커졌어요. 불행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당신이 겪은 불운과 불행의 주눅이 들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쓴맛을 아는 혀가 단맛에 더 예민해지는 법이죠. 혁명 직전에 희망이 부풀고 혁명의 달콤함이 최대치에 이릅니다. 불행은 끈덕지고 길지만 행복은 번개와 같이 찰나를 스치고 지나가지요. 행복의 찰나는 너무 짧아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주 놓치곤 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의 황홀경 속에 미량의 슬픔이 녹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은 큽니다. 초목은 시들고 사람은 혈기방장한 젊음의 정점을 찍은 뒤 곧 쇠잔해지다가 덧없이 죽습니다. 어떤 사랑도 생명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한번 온 곳은 가고 간 곳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았던 날은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던 젊음도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고 남은 것은 쓰디쓴 회한과 안타까움, 상실과 부재의 고통, 사라진 것에 대한 서글픈 그리움과 혼자 남은 자의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독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리라. 마르고 푸석푸석해져 숨막혀 죽기보다는 내 생명의 불꽃을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완전히 불태우리라. 활기 없이 영원히 회전하는 행성이 되기보다는 내 안의 원자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으로 연소되는 장엄한 별똥별이 되리라. 인간의 본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나는 단지 생을 연장하느라 나의 날들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쓰리라. 잭 런던. 먼지가 되기보다는 재가 되리라. 혹시 강철군화라는 소설로 유명한 잭 런던을 아시나요?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선원, 청소부, 접시 닦기, 통조림 공장 직공, 금강 강부 등으로 일하며 밑바닥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황하고 고되게 육체노동을 하며 떠돌았으니 유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 치웠죠. 27세의 밑바닥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야성을 그린 장편 소설을 써서 작가가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가운데 50여 권의 책을 쓰고 수백 편의 단편 소설과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불운하고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듯 맹렬한 기세로 살았어요. 장엄하게 산다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원자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으로 연소시키며 사는 것, 생명의 불꽃을 불태우며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품었던 불운이나 불행도 불꽃과 함께 타서 사라집니다. 그런 생은 이미 행복과 불행의 분별은 넘어서겠죠. 단 한 번 주어지는 생을 먼지처럼 부유하다가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연소시키며 살겠다는 결기가 있다면 웬만한 불행 따위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행복을 꿈꿀 권리와 함께 행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행복을 거머쥐려는 열망 때문이 아닐까요? 행복은 잉여 가치가 아니라 필요 가치죠. 사실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둘은 불과 얼음 같은 관계겠죠. 많은 이들이 불행을 회피한 결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행을 회피하는데 시간과 돈을 다 써버려서 정작 행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기어코 가려는 행복의 섬에는 불행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온 망명자들이 삽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 망명자들은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을 앓느라 제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에 대한 감수성이 모자란 탓입니다. 불행한 이들은 결핍 탓에 불행해지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죽자 살자 매달린다는 게 그 증거지요. 북어독은 사람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지만 인류 요리사는 북어회의 풍미를 돋으려고 극미량의 독을 남긴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우울함을 곁들여야 행복의 양감이 분명해집니다. 완벽한 행복이란 차라리 불행이 아닐까요? 행복을 실감하려고 일부러 우울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부족한 듯한 행복을 살펴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앓았던 감기처럼 가벼운 병, 며칠 집을 비웠던 어머니의 귀환, 어린이말을 짚던 어머니 손에 차디찬 감촉, 어린 살구나무 가지마다 찬란하게 피었던 분홍색 꽃, 뽕나무 가지에 익어 다닥다닥 매달린 오디, 담장 밑에 돋는 작약의 나날이 푸르러지는 버드나무, 앞산에서 한가로이 우는 뻐국새 울음소리조차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처지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은 불행해 보이고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가 처한 현실의 차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같은 현실 속에서 불행의 냄새를 맡는 자는 불행하고 행복의 기미를 찾아서 그걸 향유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공중에서 빛나고 그 아래 갖가지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가끔은 비온 뒤 무지개도 뜨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디 마음에 눌린 데를 펴고 더 밝고 더 크게 웃기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다면 나도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초여름 파주에서 장석주. 네 아침을 준비할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지난 여름 한반도를 덮친 혹서는 지독했다. 그것은 재앙이고 불행이라 부를 만한 더위였다. 어느 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친구가 그 여름의 땡볕을 뚫고 찾아왔다. 그는 나이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탓에 우리는 각자의 근황을 화제로 삼았다. 그는 도서관을 다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일할 힘이 남아있는데 그냥 놀면서 지낼 수는 없잖은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그 친구가 내게 물었다. 자네는 행복한가? 나는 친구와 헤어져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거듭해서 물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지난 여름 아내와 나는 베를린을 여행했다. 베를린 도시의 한복판인 미테에 숙소를 두고 보름 동안을 지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반을 날아와 다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그 먼 베를린에서 보낸 여름은 심심했다. 그렇다고 베를린에서 보낸 날들이 권태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베를린의 경류처럼 쏟아지는 여름 햇빛은 눈부셨고 하늘에 뜬 흰 구름은 금방 세탁한 무명 혼이불처럼 하얗게 빛났다. 우를 창창한 녹색의 숲과 물을 뿜는 분수가
잘 어우러진 공원의 나무 그늘에는 연인들이 누워있고 아이들은 분수대 물을 맞으며 깨르륵거리고 개들은 그 주변을 뛰어다녔다. 우리는 좋은 날씨라는 행운을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심심함으로 가득한 한가로움을 큰 횡재로 여겼다. 나는 베를린에 단 하나의 일거리만을 챙겨왔는데 이는 잘한 일이었다. 여행 가방에 넣은 책 몇 권은 일거리가 아니라 심심함에 대비한 소일거리였다. 우리는 아침 산책을 나섰다가 유럽식 조식을 제공하는 노변 카페를 찾아냈다. 빵과 치즈, 햄과 살라미, 삶은 달걀, 과일과 채소, 우유, 오렌지 주스, 오트밀, 뮤즐리 등으로 구성된 호텔 조식과 비슷했다. 값이 싸서 좋았다. 호텔에선 2인 기준으로 30유로인데 여기서는 10유로였다. 다만 커피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뿐이었다. 이 노병 카페는 배낭 여행자들로 붐볐다. 아내와 나는 노변 카페에서 한가롭게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며 각자 책과 원고를 들여다봤다. 어느 날 저녁은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사다가 아내와 함께 이국에서 보내는 여름의 멜랑콜리를 안주 삼아 홀짝홀짝 마시다가 쥐기에 젖은 채 잠이 들기도 했다. 숙소 창밖에 서 있는 나무에 무성한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쏴쏴 파도 소리를 냈다. 그 나무 사이 허공에 보름달인지 둥글고 노란 달이 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를린이었을까? 딱히 베를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곳이 매력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주 먼 곳이라는 점이다. 먼 고장은 우리를 동경과 유혹으로 이끄는 아우라가 있다. 베를린 여행은 혹서에서 달아나기 위함이고 휴식 없이 이어지는 일과 업무의 과부하, 익숙한 것들의 과잉이 빚는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물 말고 한 점의 안식, 구름과 침묵, 숲의 고요, 그리고 낯선 도시 속에서 얻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이다. 우리가 베를린에서 구한 것은 한가로움이다. 한가로움은 비활동이고 일과 근심에서의 해방이다. 한가로움은 일에 매달리느라 잃어버린 느긋함과 게으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이 가능성을 품은 느긋함이라면 우리는 느긋함 속에서 새로운 존재 형질로 빚어질 것이다. 그것은 꺼진 기쁨의 불꽃을 되살리는 일이고 유토피아적 찰나를 겪는 실존 사건이다. 서울대 심리과인 최인철 교수는 굿 라이프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 바이가 달라지면 리브도 달라진다. 그는 명품 구매보다 경험을 사는 게 훨씬 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정말 경험을 사는 것이 집과 자동차와 옷을 사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물질 소유가 늘어갈수록 행복감은 반감된다. 행복이란 뇌에서 합성되는 감정으로 일종의 진화적 산물이다. 행복은 존재를 침투하고 해체하는 비애와 고통에서 벗어나 내가 안전하고 안녕하다는 믿음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의 전율이다. 우리가 행복감에 도취해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출 때 심장은 기쁨으로 뛰고 혈액은 신체의 말단까지 힘차게 뻗어간다. 행복학을 펼치는 전도사들은 더 행복해지려면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라고 한다. 경험을 사는 대표적인 활동이 여행이다.
여행을 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산을 늘려주는 경우는 없다. 여행 중에 사는 물건은 대체로 소소한 것들이다. 여행이란 지리적 편중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기 존재와 의식을 열고 낯선 사람과 이국의 풍광들을 빨아들이는 활동이다. 결과적으로 여행은 경험의 다양성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장하도록 이끈다. 유명한 작가들이 그토록 자주 여행에 나선 것은 그것이 발견의 계기를 주는 경험이고 뜻밖의 창조적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곤 서점과 갤러리를 들르고 끼니 때마다 음식을 찾아 베트남 쌀국수집과 일본 라멘집이나 한식당을 기웃거리고 더위를 피해 카페나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소일한 것이 전부다. 좀 더 짜릿한 자극을 찾아 베를린 동물원을 찾아가고 주말 저녁엔 작은 카지노에 가서 푼돈을 투자해 룰렛 게임을 즐기고 일요일에는 베를린 근교의 벼룩시장을 돌아보았다. 벼룩시장에는 선뜻 지갑을 열고 살만한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먼지가 날리는 벼룩시장을 돌아보고 시장 안 식당에서 구운 고등어와 생맥주를 주문해 점심 식사를 대신하고 터벅터벅 숙소까지 걸어서 돌아왔다. 어느 날은 베를린 분단의 기억을 간직한 장벽과 작센하우젠 수용소를 견학했다. 사람들은 미중류의 슬픔과 고통이 지나간 장소에 기념관을 짓고 그 장소의 기억을 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른바 장소의 성화를 통해 면죄부를 베푸는 행위다. 그 장소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자리일 것이다. 행복은 무오류 속에서 겪는 충만의 경험이고 충만한 한에서 진리임에 틀림없다. 행복의 실감이 손에 쉽게 지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한을 머금은 일인 탓이다. 무한은 유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불가능으로 주어진다. 사람은 무한과 영혼의 가장자리를 배회하다가 사라진다. 사람과 견줄 바는 아니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태양도 우주도 어느 순간 사라질 것에 속한다. 빅뱅으로 태어난 거대 우주가 오메가의 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이 세상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생은 환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무한을 향해 헛된 이마찢기를 하며 불가능한 구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음과 무라는 무한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이다.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고 망각이다. 무한이 시간의 부재라면 시간적 존재인 사람에게 영원한 불가능의 그 무엇이다. 지금 이 시각 살아있는 우리는 영원과 무한이라는 경험 불가능성의 시간 속으로 덧없이 밀려가는 중이다. 세상은 낮과 밤으로 나뉘고 숲은 고요하며 바다는 출렁인다. 봄꽃은 매운 추위를 품은 겨울에서 나오고 서리와 북풍은 가을의 창백한 달에서 나온다. 우리는 태어난 곳에서 먼 곳으로 떠나 살며 이곳과 저곳, 숲과 바다, 여러 계절을 스쳐 지나간다. 산다는 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반짝하고 일어나는 찰나의 누전이다. 그 찰나를 사는 우리는 한바탕 생이라는 춤을 춘다. 여름과 겨울, 남자와 여자, 빛과 그늘, 새와 두더지, 달과 태양. 그렇게 상극으로 나뉘어 있다. 상극인 것들은 서로를 품고 밀어내며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생이라는 춤은 음향이 그렇듯 어긋나고 부딪히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추는 윤무일 테다. 이 세계는 유한과 무한, 찰나와 영원, 음과 양,
밤과 낮, 인간과 신, 대지와 하늘같이 대립된 것이 어우러지는데 우리는 이 어우러짐 속을 통과하는 여행자다. 우리는 불황, 소득의 양극화, 청년 실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 거짓과 기만, 비상적인 것에 덮인 사회에 퍼진 탐욕과 배금주의, 도덕적 불감증, 당파적 이득에만 매몰된 정치 행태, 환경 오염과 파괴되는 지구 생태계, 온갖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불행이라는 짐을 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같이 밋밋한 일상의 세계를 건너간다. 이런 세계에서 나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생경하고 추잡한 외설에 불과하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내 마음의 평화와 안녕은 그 관계성에 영향을 받는다. 다들 불행에 짓눌리고 사는데 나 혼자 희희낙낙할 수는 없다. 그것은 모렴치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타인과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일면 병든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내 노력과 의지, 그리고 행운에 더해서 분명 누군가의 수고와 불행에 빚진 바가 있다. 네 아침을 준비할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비둘기의 모이를 잊지 마라. 네 전쟁을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을 잊지 마라. 네 수도요금을 낼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빗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잊지 마라. 네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수용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잊지 마라. 네 잠자리에 들어 별을 헤아릴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라. 네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잊지 마라. 멀리 있는 다른 이들을 생각할 때 너 자신을 생각하라. 말하라. 내가 어둠 속의 촛불이라면 좋으련만. 마흐무드 다르위시.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혼자만 불행을 회피하려고 전전긍긍하고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아등바등 고투하는 것은 비루한 짓이다. 먼 곳에서 사는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품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 우리의 안락한 잠과 따뜻한 밥은 누군가 노동하고 수고한 대가다. 누군가 불행에 빠져 허덕인다면 우리는 그 책임의 일부를 나눠질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불의와 폭력에 눌리고 신음하는 사람들, 난민들과 이주 노동자들과 노숙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있어야만 한다.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시인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 퀭한 눈으로 굶주린 채 망연자실한 사람들, 우리가 아늑한 침대에 누워 잘 때 장공의 별을 보며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여행자들과 집 없이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잠드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은 죄악일 뿐이다. 우리가 겪는 온갖 불행과 수고는 날마다 먹는 밥같이 일상다반사의 일이다. 우리는 이런 불행과 수고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 무뎌졌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린 시절보다 어른이 된 뒤 더 불행해졌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작은 놀이나 성취에 기뻐하고 행복에 겨워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행복해지는 법을 잊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행복의 재능이 고갈되고 행복보다 불행을 빚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현실과 욕망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자주 그 균형을 잡기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요즘 성공한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이룬 것을 다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물론 그 실패와 몰락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의 결과일 것이다. 또 찬찬히 따져보면 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제 성취와 성공에 자만했던 탓일 수도 있다. 그들이 더 사력 있게 주변을 돌아보고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제 성공에 도취되어 독성과 오만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불행은 피할 수도 있었으리라.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과 연루되는 일이다. 따라서 타인과 맺는 좋은 관계의 바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어디선가 아침을 걸은 채 굶주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수도요금을 낼 때 어디선가 빗물을 받아먹고 사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그들에게 빚진 바가 있기 때문이다. 더 느리게, 더 단순하게. 밀레니엄 소동이 한바탕 지난 뒤 나는 시골로 내려왔다. 처음엔 막막하고 불안했다.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 슬픔도 느꼈다.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를 읽었다. 그게 이제까지 삶을 전면적으로 돌아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노자와 장자를 머리맡에 놓고 담독하는 가운데 불현듯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각성은 우레같이 전두엽에 내리꽂혔다. 나는 남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자 버둥거렸다. 시골에 내려오기 전까지 탐욕과 가속도에 실린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물바지에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 아이를 본 뒤 들고 있던 잔을 던졌다. 최소한의 소유로 단순한 방식의 삶을 꾸리겠다는 결단이었다. 느림과 비움의 바탕을 둔 단순한 삶은 모든 형태의 잉여와 낭비를 추문으로 만든다. 느리고 단순한 방식의 삶은 불행을 견디는 힘을 갖지만 복잡한 삶은 불행에 취약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느리게 걸으면 평화롭고 빠르게 가면 마음이 시끄럽다. 적게 소유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많이 가질수록 삶은 복잡해진다. 삶은 단순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지만 단순함에서 멀어질수록 더 번잡해지고 세속화한다. 시골에서 15해가 넘게 살았다. 봄가을을 15번이나 번갈아 지내며 더 비우고 단순하게 살았다. 천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터라 몸에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먼저 몸이 저항했다. 하지만 느림과 비움, 단순한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된 준엄한 명령이었다. 일에 집중하려면 더 단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의 일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 시골에 살며 많은 것을 정리하고 끊었다. 술과 사교를 끊고 소모성 관계를 정리했다. 그 대신에 마당과 텃밭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서 수련을 심었다. 수련꽃이 호련히 피어나는 여름 아침, 거기서 기쁨을 구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시골에 사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덕분에 바깥에서 시간을 헛되이 쓰는 일이 줄었다. 나는 가을에 좋은 날을 정해 벗들을 불러 작은 음악회를 열고 와인을 내놓았다. 벗들과 담소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며
호수를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누리곤 했다. 더 느리게 살고 더 단순하게 살려고 마음을 단련했다. 먹고 자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살림이 조촐해지고 단순해지니 책 읽고 글 쓰는 일에도 탄력이 붙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다. 시골에서 40권도 넘는 책을 썼다. 누군가는 나의 바뀐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내 인격은 전보다 더 다정해지고 생명은 활력으로 넘치며 약동했다. 누군가는 내게 가난에 찌든 모습이 없다고 했다. 그 모습이 내가 시골에서 비우고 버리며 단순하게 살게 된 덕분에 얻은 선물이고 축복이었다. 시골에 사는 동안 느림과 비움이 가장 큰 화두였다. 그 삶을 곧 실천에 옮겼다. 나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사유하며 기꺼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갈등과 경쟁을 피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천천히 갔다. 마음에 들끓던 불행과 조바심이 사라졌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잠을 잘 자고 똥이 잘 나왔다. 아, 느린 게 빠른 것이구나. 적은 게 많은 것이구나. 호련 깨달았다. 느림은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이자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다. 이것은 상생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느리게 사는 것은 생명이 감당하는 범주 안에서 남과 상생하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반면 세상의 온갖 빠름, 즉 과속과 가속도에 제 인생을 거는 것은 탐욕과 이기주의, 자본주의가 앞세우는 성과 위주와 자연 생태계를 배려하지 않는 반자연주의를 따르는 길이다. 문명의 가속도에 편승하는 것은 더 많은 부와 사회적 기회를 남보다 더 빨리 거머쥐겠다는 욕망인 것이다. 그것은 과열과 경쟁을 낳고 자기 신체의 과부하를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번아웃과 불행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부자가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해도 어디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없다. 많이 소유하면 잃는 것도 커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 부를 잃을까 노심초사한다. 적게 가지면 그런 근심에서 해방된다. 적게 가지면 잃을 게 적기 때문이다. 현자 에크하르트는 많이 소유할수록 적게 지니게 된다라고 말했다. 영혼의 풍족함을 구한다면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라. 무소유를 추구한다면 자발적으로 가난에 들어야 한다. 적게 가짐으로써 소유가 만드는 불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가난을 커다란 재산이라고 했다. 그랬으니 무한한 재산은 무한한 가난이라고 말했을 테다. 느리게 살라. 단순하게 살라.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욕망을 덜어내고 사는 방식을 단순화할 때 지혜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불행은 아니다. 오히려 평온과 자족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그랬으니 예로부터 성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에서 단순함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거다. 느림과 비움, 단순함을 따르는 삶은 숭고하고도 자족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땅과 그것에 밀착한 모든 식물들이 취하는 오래된 생존의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옛날의 방식, 인류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오래된 지혜의 근간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길을 느리게
뚜벅뚜벅 걸어간다.